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환자가 한 50명밖에 없는 그런 희귀 질환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자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그쵸.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연구의 신뢰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기껏 찾아낸 위험 요인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걸 통계적으로 입증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모니터 앞에서 그 임상 연구나 특히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희귀질환 연구를 기획하며 고민에 빠져 계신 당신이라면 한 번쯤 마주했을 아주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아무래도 통계적 힘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통계적 검정력,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한 결과가 진짜 의미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힘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양에서 나오거든요. 환자가 50명뿐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분석 기법을 써도 그 파워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럴 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게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고들 1대1 매칭이라는 방법론입니다. 환자 한 명에 여러 명의 건강한 대조군을 짝지어 줌으로써 부족한 데이터의 볼륨을 확 키우고 통계적 파워를 증폭시키는 매우 실용적인 접근법이죠. 그러니까 결국 50명의 환자 데이터가 가진 그 한계를 대조군의 숫자로 보완하겠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특정 성분이 들어간 어떤 신종 에너지 음료가 아주 희귀한 간 질환을 유발하는지 알아내려는 연구를 기획한다고 쳐보죠.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네요. 네, 그쵸. 매칭을 하려면 먼저 대상을 아주 명확히 정의해야 할 텐데 그냥 그 간 질환에 걸린 사람 50명을 아무나 모으면 되는 건가요? 거기서부터 아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환자군, 즉 케이스를 선정할 때는 진단 기준 자체도 명확해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최근에 새롭게 진단을 받은 신환자 위주로 구성을 해야 하거든요. 잠깐만요. 왜 그래야 하죠? 오히려 이미 5년, 10년 전부터 오래 앓은 분들이 병에 대한 진료 기록이나 데이터는 훨씬 더 많을 텐데요. 네, 기록은 많겠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상 바이어스 때문인데요. 회상 바이오스요? 기억의 왜곡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병에 걸린 원인이 그 에너지 음료인지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전에 병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가서 발병하기 직전에 그 에너지 음료를 얼마나 자주 드셨냐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왜곡되어 있겠네요. 저만 해도 일주일 전에 뭐 먹었는지 잘 기억 안 나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불과 한 달 전에 진단을 받은 신환자들은 자신의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해서 최근의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의 신선도가 연구 초기 데이터의 질을 완전히 좌우하게 되는 거죠. 원인을 추적하는 이런 환자 대조군 연구 특성상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니까 최대한 기억이 오염되지 않은 최근 환자를 모아야 한다는 거군요. 완전 이해됐습니다. 네, 그렇게 환자군을 잘 세팅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좋아요. 그럼 신환자 50명을 아주 잘 모았습니다. 이제 이분들이랑 비교할 건강한 대조군을 뽑아야 하는데 병원 로비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건강한 사람 아무나 막 붙잡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약간 이런 비유가 어떨까 싶은데요. 식중독 사건 조사할 때 그냥 동네 주민 아무나가 아니라 문제의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지만 운 좋게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대조군으로 삼아야 하는 것처럼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면 당연히 우리의 환자군 명단에 뽑혔을 테니까요. 정확히 그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식당 비유가 임상 통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동일 원천 모집단, 즉 소스 포퓰레이션 개념의 핵심 원리예요. 대조군은 그냥 무작위 집단이 아니라 만약 그 병에 걸렸다면 100% 우리의 환자군으로 집출되었을 바로 그 모집단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동일한 원천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군요. 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아까 에너지 음료 연구로 다시 돌아가 보죠. 환자 50명이 전부 20대 대학생이라면 대조군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당연히 똑같은 20대 대학생 집단에서 찾아야겠죠. 맞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에너지 음료 자체를 접할 일이 아예 없는 70대 어르신들을 데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했을 때, 어르신들은 에너지 음료를 안 마셔서 간 질환에 안 걸렸구나라는 완전 황당한 결론이 나오겠네요. 네, 그게 바로 동일 모집단의 전세가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뒤에서 아무리 복잡하고 비싼 통계를 돌려도 타당성이 아예 성립이 되지 않죠. 사과와 오렌지를 생으로 비교하는 셈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완벽한 대조군의 조건을 알았으니
이제 이들의 환자와 짝지어줘야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매칭 단계죠.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을 공평하게 비교하려면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혼란 변수들을 좀 통제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어차피 혼란 변수를 통제할 거라면 나이, 성별은 물론이고 수면 시간, 스트레스 지수, 아르바이트 종류까지 완전히 무슨 도플갱어처럼 똑같은 사람을 찾아내서 짝을 지으면 비교가 훨씬 더 완벽해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방금 말씀하신 논리가 직관적으로는 아주 맞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연구자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죠. 통계학에서는 이를 과잉 매칭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통제를 통제하는 게 목적이라면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에너지 음료와 간 질환의 진짜 연관성을 찾아야 해요. 그렇죠. 그게 이 연구의 핵심 타겟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환자와 대조군의 수면 시간이나 만성 피로도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맞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곤한 사람들이 보통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시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피로도라는 별수는 에너지 음료 섭취랑 아주 강력하게 묶여있는 요인이거든요. 이걸 환자랑 똑같이 맞춰버리면 대조군 역시 에너지 음료를 매일 엄청나게 마시는 사람들로만 꽉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도 핫식스를 매일 마시고 대조군도 핫식스를 매일 마시는 상황이 강제로 세팅되어 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쫙 분석했을 때 환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음료 마시는 양은 똑같네. 음료는 간질환 원인이 아니야. 라는 완전히 잘못된 오판이 나오는 겁니다. 정작 분석하고자 하는 위험 요인과의 연관성 자체가 싹 지워져 버리는 거죠. 와, 빈대 잡으려다 초과삼간 다 패운다는 말이 딱이네요. 완벽하게 맞추려다가 정작 분석해야 할 시그널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게다가 현실적인 단점도 아주 큽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그 조건에 맞는 대조군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이, 성별, 수면 시간, 식습관까지 다 똑같은 사람을 수만 명 데이터에서 어떻게 일일이 다 찾겠어요. 못 찾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매칭 실패가 뜹니다. 결국 짝을 못 찾은 그 소중한 희귀질환 환자의 데이터마저 분석에 쓰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비극이 생깁니다. 검정력 높이겠다고 시작한 일이 귀한 데이터를 통째로 휴지통에 넣게 만드는 거죠. 진짜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과잉 매칭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질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나이와 성별 정도로 적당히 타협해서 맞춘다고 쳐보죠. 네, 보통 그렇게 핵심 변수만 세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환자 한 명당 대조군을 몇 명까지 붙여주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어차피 대조군 데이터가 많다면 무조건 10명, 20명씩 최대한 많이 붙일수록 파워가 막 세지는 거 아닌가요? 다다익선처럼요? 놀랍게도 다다익선이 안 통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통계학에는 이른바 마법의 규칙이 하나 있거든요. 대조군을 1.4 비율, 즉 4명까지 늘릴 때까지는 통계적 검정력이 정말 눈에 띄게 쭉쭉 상승합니다. 4명까지는 가파르게 올라가는군요. 네, 그런데 대조군이 5명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효율성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약간 손전등 배터리 비유가 떠올라요. 손전등에 건전지를 1개 넣으면 불이 켜지고 2개, 4개를 넣으면 점점 더 환해지잖아요. 네네, 아주 직관적이네요. 그런데 이미 4개를 넣어서 충분히 환해졌는데 거기에 억지로 5개, 6개를 막 우겨 넣는다고 해서 눈에 띄게 확 밝아지진 않잖아요. 배터리 값만 더 들고 손전등만 엄청 무거워진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통계적 계산에도 그런 수학 체감의 법칙이 그대로 작용하거든요. 무한정 늘린다고 100%가 되진 않습니다. 노력 대비 이득이 확 줄어드는 구간이 5명부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희귀암이나 이런 특이 케이스 연구를 기획 중인 연구자님들께 드리는 실무 팁은 대조군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1.4 매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럼 깔끔하게 10명의 환자에게 4명의 대조군을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컴퓨터 모니터 앞에 딱 앉아서 이 4명을 실제로 어떻게 골라내야 할까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술적 프로세스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직관적인 개별 매칭입니다. 개별 매칭이요? 그건 어떤 방식인가요? 만약 환자가 45세 남성이면 전체 대조군 풀에서 무작위로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세 내에 45세 남성 4명을 딱 집어서
직접 추출하는 고전적인 방식이죠. 아, 쇼핑몰에서 옷 고를 때 나이, 성별, 카테고리 체크해서 필터링하는 거랑 똑같네요. 엄청 직관적인데요? 네, 직관적이죠. 하지만 조건이 한 서너 개만 넘어가도 교집합이 팍팍 줄어들면서 짝을 못 찾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생깁니다. 아까 말씀하신 매칭 실패가 뜰 확률이 높겠네요. 그래서 최근 임상연구의 대세로 자리 잡은 혁신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성향 점수 매칭, 줄여서 PSM이라고 부르는 기법이죠. 아, PSM. 논문 읽다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잖아요. 이거 수많은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련된 방식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복잡한 혼란 변수들을 한 방에 처리하는 아주 우아한 방법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서 나이, 성별, 기저질환 같은 여러 매칭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들을 전부 하나의 믹서기에 넣고 윙 돌려버린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각 개인이 우리의 환자군에 속할 확률이라는 단 하나의 성향 중수가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오, 복잡한 사람의 특성을 단 하나의 숫자로 뽑아낸 다음 그냥 그 숫자가 가장 비슷한 사람끼리 짝을 지어준다는 거네요. 너무 영리한 방법인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PSM은 복잡한 혼란 변수를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선택 바이어스 없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진짜 강력한 툴입니다. 자, 이렇게 성향 점수를 써서 완벽하게 짝을 지었습니다. 환자와 대조군이 서로 손을 꽉 잡고 한 세트가 된 상태죠. 그럼 이 정제된 데이터를 그냥 일반 통계 분석기에 넣고 쌩 돌리면 끝나는 건가요? 큰일 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연구 마지막에 제일 많이 하시는 치명적 실수예요. 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일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집어넣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네. 잠깐만요. 여태까지 고생해서 완벽하게 매칭 다 해놨잖아요. 뭐가 문제죠? 이를 N으로 짝지어진 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서로 독립적인 남남이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렇네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얘네 5명은 한 팀이야 하고 묶어버렸잖아요. 독립적이라는 대전제가 깨졌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짝지은 분석, 즉 매치드 애널리시스를 해야 합니다. 절대 일반적인 분석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특화된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요. 모델 이름이 확 바뀌네요. 네, 컴퓨터한테 야, 얘네는 그냥 무작위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5명씩 묶여있는 세트야 라고 명확하게 조건을 알려줘야 하거든요. 아, 그렇게 조건을 걸어줘야 컴퓨터가 엉뚱한 계산을 안 하겠네요. 근데 왠지 통계적 절차는 엄청 까다로워진 것 같은데요? 절차는 까다로워졌지만 이 조건부 분석을 거쳐 산출된 교차비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위험 요인과 질병 간의 진짜 연관성을 보여주는 매우 신뢰도 높은 지표가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확실히 엄청난 장점이네요. 그래도 지금 듣고 계신 연구자님들 중에는 분석 복잡도라는 단점 때문에 덜컥 겁먹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저걸 수식으로 다 풀어야 하나 하고요. 전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SPSS나 R, SAS 같은 통계 프로그램들이 이미 이 기능들을 다 기본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아, 다행이네요. 기계가 알아서 계산은 다 해준다는 거죠. 네, 당신은 그저 내 데이터가 짝지어져 있으니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써야 한다는 걸 알고 프로그램에 지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철학과 원리만 꿰뚫고 있다면 계산은 툴의 몫이죠. 완전 든든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아주 중요한 여정이었죠. 맞아요. 우리는 환자군과 원천 모집단을 엄격하게 정의하는 법을 배웠고 소중한 데이터를 날려버릴 수 있는 과잉 매칭의 함정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1.4 매칭이라는 아주 효율적인 마법의 숫자도 알게 됐죠. 거기에 여러 변수를 우아하게 압축하는 PSM 기법과 마지막 활용 점정인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 분석까지 다뤘습니다. 네, 연구 기획자가 밟아야 할 전체 여정을 진짜 싹 다 정리한 느낌이에요. 이로써 희귀질환 연구에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무기를 얻으신 셈입니다. 당신의 기획서에 아주 단단한 뼈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배운 것만 잘 적용해도 논문 퀄리티가 확 달라질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방금 본 PSM 기법, 정말 신기하잖아요. 네, 엄청 신기했어요. 사람을 숫자로 싹 압축하는 거. 맞아요. 임상연구에서 복잡한 인간의 특성을
성향 점수라는 단 하나의 확률값으로 압축해서 서로를 매칭하는 기술을 보았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금융 시스템이나 알고리즘 타겟팅 혹은 데이팅 앱 같은 일상 속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의 이 복잡한 삶이 이와 유사한 수학적 점수로 환산되어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와 매칭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듣고 보니까 좀 소름 돋는데요. 나라는 사람의 그 복잡한 뉘앙스가 어딘가에서는 0.75라는 숫자로 납작해져서 이리저리 분류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니까요. 네, 오늘 배운 통계 기법이 연구실 밖에 우리 삶과도 연결된다는 게 참 묘합니다. 당신의 그 깊이 있는 탐구와 훌륭한 연구 설계를 저희가 항상 응원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나눈 이 치열한 고민들이 곧 세상을 바꿀 멋진 결과물로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